네, 안녕하세요. 이지영 앵커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유의미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고요. 같이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세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배어장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2,000 선을 확실히 깨져가면서 $1,830 선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82,000을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87,000까지 도달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9만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무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BNB 코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BNB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밈 코인들이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이제 솔라나 쪽이 조정을 받으면서 BNB 코인이 시가총액 그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가총액상의 재편이다. 그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서 트렌드 코인들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르다노라든지 톤코인, 그 트론코인 몇 가지 알트코인들은 좀 올라줬고 아발란체는 0.05% 제가 이따가 이야기 전해드릴 건데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에 관한 신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장에 호재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트럼프 밈 코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피셜 트럼프도 $10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헤드라인들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 쪽에 관한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고 이게 아직은 승인이 되어 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실 우리가 이제 주요 알트코인이다라고 하는 XRP라든지 솔라나 쪽도 아직은 승인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약지를 나타내면서 연중 최저치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XRP와 시바이누도 동반 급락을 하면서 주요 지지선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XRP도 그 소송을 아예 철회를 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시면은 상승이 나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이제는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에 관한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던 서류의 일부분을 발췌를 해왔고요. ETF 심사 요청서 19B-4를 제출을 했는데 수수료는 이제 2.5%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SEC 상장 요청에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승인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그 이전에 그 다른 알트코인에 관한 ETF가 반려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한 번에 신청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혹시 모르죠. 깜짝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깜빡 잊고 있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또 오늘 기사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테슬라도 지난 이제 연해 그 연산을 해봤을 때 작년 한 해를 이제 결산을 했을 때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 매입을 1,700개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하면서 그게 또 시장의 호재가 되기도 했었고 이제 워낙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강했고 테슬라 주가도 그때는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느냐도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워낙 급부상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도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테슬라도 일부 물량 비트코인을 매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이제 내기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추가 매입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1,5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뭐
엄청난 폭으로 스텔티지 대비해서 막 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테슬라 측에서 그리고 기업 측에서의 비트코인 매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페이스X라고 하는 상장이 되지 않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너무 유명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 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지만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좀 시작이 돼요. 4월 2일부터 전반적인 상호 관세, 이제 모든 품목에 관해서도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일단 이 자료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인터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인터뷰를 따갔지만은 이 자동차 관세를 통해서 연간 1,000억 달러, 147조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시장에서 충격을 지금 주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그리고 코인까지도 이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리포트를 보면은 트럼프가 사실은 끌어올렸던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이런 관세 리스크를 이제 금융시장, 투자시장에 쥐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크게 이제 다른 조치 없이 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상호 관세 관련한 기자회견을 또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들을 여러분들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에 미국 지표도 많이 나오고 상호관세 기자회견도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조용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금융 시장이 좀 조용한 느낌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는 그 처음에는 멕시코랑 캐나다 쪽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랑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단은 자동차 관세를 매기지 않고 그 두 나라를 제외해서 모두 다 이제 자동차 관세를 이제 매길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변동성 예고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또 예고를 하면서 의약품 쪽에 관해 그러니까 정말 모든 품목에 관한 이제 관세를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그걸 전가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또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투자 시장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여부들도 우리가 좀 넓은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 나가게 되면서 그 대선 활동을 막 할 때, 그러니까 선거 활동을 막 했을 때 내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회사를 출범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있는 임원진들이라고 이제 쉽게 표현할게요. 그 구성원들이 이제 본인의 지인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계속 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일가가 사는 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최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캡처를 해왔고 이게 아캄에서 아마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 나중에 사이트도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이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고 정도, 그러니까 어떤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목록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리고 TRX도 가지고 있고, 온도 파이낸스, 그다음 아발란체는 이제 제가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 신청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브 코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알트코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일가도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그 손실 중이에요. 큰 손실 중이고, 이제 트럼프 일가들이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난 그런 코인들이 많아서 요런 거 보면은 이제 확실히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이제 평단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을 텐데, 이더리움 손실액이 이제 우리만큼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이 사용하게끔 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이제 한 번 더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거래소 내에서 예를 들면은 예치금 같은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이제 돈을 넣어 놨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현금화 시켜 놓잖아요. 일단은 뭐 그 거래소에서 돈을 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이제 넣어 놓잖아요. 그런 통화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내 통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러면은 양이 굉장히 거래소 내에서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크립토 시장 내에서도 대기 자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아졌네. 언제든 이 투자자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매수를 할 거야.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 막상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송금,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우리가 트는 순간 우리의 지갑 번호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제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그 내 동생이 암호화폐 계좌를 트고 그 지갑 주소만 있으면은 저는 그 동생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면서 용돈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요 과정을 만약에 은행을 거치게 되면은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수수료가 굉장히 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보이시면은 테더께 가장 유명한데, 이 만약에 내가 이 1테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하면은 이제 1달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XRP에서도 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생한테 용돈을 보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원화를 업비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내 동생의 계좌로 그냥 보내주면은 한 5분 안에 전송이 되거든요. 그럼 동생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달러로 바꿔서 인출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완전 확정은 아닌데, 동대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인이 와서 이제 대량 구매를 해요. 근데 그때 뭐 원화로 결제, 위안화로 결제, 달러로 결제 이런 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준다고 해요. 그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하겠죠, 환율을 봐서. 그래서 이제 동대문 상인들도 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수료들을 좀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을 생성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요 스테이블 코인을 본인의 이제 회사,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출시를 하겠다, 요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의 요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의 일가가 출시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트럼프는 공직자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요런 스테이블 코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 출시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크립토 이제 전문가들은
요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런 시선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암호화폐를 육성을 할게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한테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스테이블코인 출시하겠다. 요거는 이제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트럼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제 많이 사용하자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CBDC를 굉장히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CBDC가 디지털 화폐죠. 근데 이 CBDC를 중국은 지금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CBDC를 이제 각 나라들이 본인들의 CBDC를 쓰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의 그 힘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야 디지털 통화 쓸 거면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써. 요런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야지 이 달러의 어떤 위치를 회복하고 달러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암호화폐를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밀었을까?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게 달러 패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보니까 크립토 생태계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 잘 쓰이고 있어. 그럼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장시켜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달러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거래를 하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많은 각국 나라들이 CBDC를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통화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은 계속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지금 백악관의 크립토 차례에서 가장 큰 과제는 비축 자산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빨리 육성을 시킬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트럼프가 아예 명령을 했어요. 빨리 이제 상반기 내에 그거를 빨리 완성시켜서 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른 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사용을 그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 본인의 회사에서. 요거는 이제 문제의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그 크립토 관련한 인사를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소식을 다른 방송에 전해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암호화폐 지분으로 투자해 놓은 그런 게 있었어요. 회사들을. 그게 이제 더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었는데 내가 이제 크립토 관련한 판단을 내리는 공직자로서 그 업계에 실질적으로 몸담고 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모든 그 지분을 다 청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옳다라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얼트리부트 파이낸스에서 스테이블코인까지 출시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관한 업계 시선들은 굉장히 엇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건지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왜 스테이블코인을 계속 이제 사용하게끔 독려를 하는지에 관한 그 숨은 의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뉴스를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도지코인을 이제 비판은 아니고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도지코인이 5%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화제를 모았던 미국의 정부 효율부 도지와 도지코인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그가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에 참여해서 둘의 이름이 같은 것은 맞지만 뭐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없다. 그게 뭐 내가 도지코인을 좋아해서 이 정부 효율부를 도지라고 지은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지금 약간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도지파파잖아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을 끌어올렸던 인물이라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도지의 이런 발언들에 좀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시세는 또 금방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한번 여러분들 팔로우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뱅가드 쪽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뱅가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제가 이제 블랙록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블랙록은 일경이라는 자금을 굴리는 정말 큰 자산 운용사다. 근데 뱅가드가 그에 못지않은 정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뱅가드가 출시하고 있는 ETF 상품이 대표적으로 나스닥, S&P, 우리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그런 이제 투자 운용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본을 운용을 하는 그런 뱅가드예요. 근데 그런 뱅가드가 암호화폐를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하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다고 해서 "우리는 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태도를 굉장히 취해 왔었습니다. 근데 뱅가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제 요 회사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시작을 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는 쥐약과 같다."라고 하면서 노홀딩스의 지분을 10% 취득하고 "노홀딩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다. 요렇게 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쨌든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뱅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대놓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비트코인 매집을 위해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때 주가가 좀 확 뛰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 뱅가드의 최대 주주가 그 게임스탑의 최대 주주가 결국 뱅가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뱅가드 역시도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사는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나무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두나무의 2022년 영업수익은 1조 7,3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조 1,863억 원으로 85.1% 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2.2% 증가한 9,83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두나무는 이 같은 실적 증가가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를 이끌며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022년 말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고, 이는 두나무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나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 자산 정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의 요소가 맞물려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향후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 주목됩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함께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코빗은 법인 영업부서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상장사, 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맞춰 법인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로드맵에 맞춰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대응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 나섰습니다. TF는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맞춰 법인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수탁 업체와의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은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과 결합해 한층 더 성숙한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빗과 신한은행의 협업은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파트너십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골드만삭스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초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보험성이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오는 7월, 9월, 11월의 금리를 각각 한 차례씩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2차례 인하 시나리오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이러한 움직임이 2019년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연준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차 및 핵심 부품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미국의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을 3.5%, GDP 성장률은 1%, 실업률은 4.5%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5%포인트 하향, 실업률은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이는 현재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물가는 목표치를 상회하고 고용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연준은 지난 19일 FOMC 회의에서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 외에도 일부 투자은행들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관세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선제 대응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 주식, 채권, 외환 시장 전반에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동시에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통화정책의 유연성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당시 지분을 적기에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머스크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미 연방법원은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머스크의 해명이 불충분하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단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머스크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2022년 트위터 인수 직전 머스크가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2022년 3월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지만 실제 공시는 기한이 지난 4월 4일에야 이루어졌고 그 사이 지분율을 9.1%까지 끌어올리며 막대한 매입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 시스템 등 기존 주주들은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봤다며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가 지분 보유 사실을 제때 공개했더라면 주가가 먼저 오르면서 주주들이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머스크 변호인단은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며 고의적인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터 판사는 특히 머스크가 3월 26일 다른 SNS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트윗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이미 하루 전인 3월 25일에 트위터 주식을 수백만 주 매입하고 있었던 상황을 근거로 들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터 판사는 머스크의 트윗은 실제 의도와는 다른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해당 건을 연방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미국 SEC도 지난 1월 머스크의 지분 공시 지연에 대해 별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은
그 흐름과 맞물려 머스크의 시장 조작 의혹이 법적으로 본격 검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휴대전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성 기반 통신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미국의 위성통신 사업자인 글로벌스타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들이 외딴 지역에서도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2년부터 글로벌스타와 제휴해 아이폰이 터지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도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애플의 투자와 발전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550개 이상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스페이스X는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제한된 주파수 범위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애플이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스타가 특정 주파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스페이스X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 갈등은 스페이스X와 T-모바일이 아이폰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올여름 출시될 예정인 스페이스X와 T-모바일의 위성 휴대전화 서비스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 측과 스페이스X 측의 날카로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과 머스크의 갈등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양측은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 인재를 두고 각축을 벌였으며 또한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와 관련된 논쟁에서도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애플의 앱스토어 통제 방식에 불만을 품고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애플과 머스크는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위성 통신과 관련된 경쟁에서 양측의 충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우려와 관세 정책이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1분기 미국 증시는 2년 반 만에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지난 3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0.5% 오른 5,611.85로 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4% 하락한 17,299.29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4.6% 하락, 나스닥 지수는 10.4% 하락하며 2022년 3분기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촉발을 우려하게 만들며 두 지수를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들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급냉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프리스의 제시 마크는 주요 이슈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속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매우 자애적인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2024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주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에서 성장 속도 둔화와 공공부문 삭감 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급락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 인프라 지출 과다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각각 19.3%와 27.8% 급락하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1% 안팎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36% 하락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는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AI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식시장에서의 이익 실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에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으며 유럽 스톡스 600 지수와 FTSE 100 지수는 각각 약 5% 상승했지만 일본과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3.4%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지 생산량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우려와 함께 노조의 국내 추가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추가 투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 화성지부는 정의선 회장의 31조 원 투자와 관련해 국내 공장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지부는 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반드시 국내 투자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028년까지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로 미국 내 생산량은 120만 대로 늘어나며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과 함께 HMGMA에서 5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생산 확대가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세 정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라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국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 확대가 국내 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약 171만 대를 판매, 이 중 약 100만 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된 물량입니다. 일부에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HMGMA 시설에서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대규모로 도입되면서 일자리 감소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차세대 제품 개발,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며 기아는 화성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하고 현대차는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생산 확대가 현지 판매뿐 아니라 수출을 증가시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증설이 국내 수출과 생산,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K온과 코스모 화학이 추진하던 미국 배터리 재활용 공장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리스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기업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세우기 위해 클라리오스와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폐기 공약과 보조금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3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온과 코스모 화학은 지난해 미 에너지부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 승인을 받은 클라리오스와 합작 투자를 논의해왔습니다. 이 합작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공장 설립을 목표로 했으며 재활용 공장 건설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SK온과 코스모 화학은 미국 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시점을 다시 조정하며 협력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K온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IRA의 폐기가 현실화되면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약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프랑스에서 3,157대, 스웨덴에서 911대의 전기차를 팔았고,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6.83%와 63.9% 감소한 수치입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도 판매량이 각각 65.6%, 61% 줄어들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1% 감소했습니다. 1분기 판매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으며 프랑스와 스웨덴은 3개월 연속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두 나라의 1분기 판매량은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전기차 캠페인 단체인 페어차즈의 쿠엔틴 윌슨 설립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락한 자동차 업체는 없었다고 말하며 테슬라의 부진을 우려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이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유럽 내 극우 정당을 지원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이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가속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테슬라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고 전 시장에서는 차량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테슬라 차량 소유자 클럽을 만든 루카 델보는 머스크가 그냥 기업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며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의 부진을 틈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1분기 시장 점유율은 1.63%로 작년 동기에서 대폭 하락했습니다. 대신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포함된 기타 브랜드의 점유율은 3.19%로 증가했습니다. 리서치 그룹 뉴 오토 모티브의 벤 넬메스 대표는 테슬라의 유럽 시장 내 부진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고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이 많은 소비자들을 떠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벤처 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틱톡 미국 사업 인수 주체에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에 투자할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과 블랙스톤 등 다른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려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블랙스톤은 10억 달러 이하의 규모로 투자할 계획인 반면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 미국 법인의 가치는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틱톡의 전 세계 매출은 360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약 3분의 1은 미국 내 매출이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의 직원 채용을 지원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마크 앤드리슨 호로위츠 공동 창업자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많고 스리람 크리슈난 백악관 인공지능 수석정책 고문이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총괄 파트너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4억 달러를 투자하며 트위터와 XAI 등 머스크의 여러 회사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틱톡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의 우려는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력히 요구하며 매각 시한을 5월 5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틱톡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사업권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틱톡의 매각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매각 절차를 맡고 있는 JD, 벤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제안서 제출을 두고 아마존이 틱톡 인수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아마존의 입찰 제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마존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로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틱톡에 대한 인수 제안은 최근 매각 기한이 다가오면서 잠재적 인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인 플랫폼 올리팬스 창업자의 새 스타트업 주프가 가상화폐 관련 단체 H바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너빈도 입찰에 나섰습니다. 그 외에도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주였던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이끄는 컨소시엄과 오라클, 블랙스톤 등의 합작 투자사도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둘러싼 국가안보 우려가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틱톡 금지법에 따라 만약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9일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매각 시한을 5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해 틱톡 인수에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메타가 UF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UFC가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메타는 UFC의 공식 마케팅 파트너, 인공지능 안경 파트너, 웨어러블 파트너, 소셜미디어 파트너로서 역할을 맡게 됩니다. UFC 측은 메타가 UFC의 생태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메타는 UFC 팬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스레드는 UFC의 공식 소셜미디어 파트너가 되며 메타의 브랜드는 UFC의 유료 경기와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열리는 옥타곤 링에도 노출됩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UFC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MMA 실력을 연마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등 UFC와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번 파트너십과 관련해 UFC와 협력해 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격투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파트너십은 저커버그 CEO가 친트럼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UFC CEO 데이나 화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7월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지난 1월에는 화이트 CEO를 메타 이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메타와 UFC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UFC 팬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메타의 브랜드가 UFC의 경기와 이벤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향후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커버그 CEO의 친트럼프 행보와 UFC CEO 화이트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타와 UFC의 파트너십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